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평소 관상을 잘 보는 무관이 있었습니다. 허허, 자네는 턱이 좁고 뾰족한 것이 냉정한 성격이라 오래 산다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평소에 마음 좀 넓게 가지고 살게나. 뭐야, 이거 맞는 소리야? 이보게 나도 좀 봐주시게. 가만 보자. 자네는 눈이 가늘고 길게 이어진 것이 흡사 봉황의 눈과도 같은 것이 길상이네. 앞으로 잘만 하면 평안감사 정도는 하겠소. 그래? 이보게 덕만이 내가 술 한 잔 살 테니 같이 가세. 그럴 텐가. 지금 뭐야? 나만 빼고들 간단 말인가? 그러니 평소 나처럼 술도 사고 해야지. 자네가 술 한 잔 살 거면 따라오게. 에이 되었네. 난 집이나 갈라네. 무관 덕만은 관상을 잘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귐에 있어 유불리를 잘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만은 자신의 재주를 잘 활용하여 높은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아첨을 잘하여 직급이 점점 올라 영흥 땅의 부사로 임명되기까지 하였지요. 신관 사또 납시오? 이복의 이방, 네, 사또? 내가 여기에 부임한 지 며칠이나 되었는가? 네, 오늘이 닷새째이옵니다. 그런데 누가 술 한 잔 산다는 사람이 없는가? 사또, 고을에 벌써 석 달째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뭄이 극심하여 임금께서 먹을 곡식으로 술을 빚지 말라고 금주령까지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그런데 이방, 네, 사또. 지금 날 가리키는 것인가? 네, 이방의 말투에 화가 난 사또 덕만은 이방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며 갑자기 감추어 두었던 포악한 성정을 드러냈지요. 그날 이방이 사또 덕만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야 겨우 매질이 멈추었고 관아의 육방 관속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육방의 설득에 고을의 지주들이 돈을 걷어 신관 사또를 환영하는 연회가 성대에 열렸지요. 하하, 요것 보거라. 양귀비가 따로 없구나. 이리 와 보거라. 어머, 사또. 한 잔 받으시지요? 참, 고을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난리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저리 달래놓지 않으면 저 인간이 고을에서 또 얼마나 해먹고 갈지 알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게 고을 사람들에게는 힘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난밤 사또와 함께 침소에 들었던 기녀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새로이 꽃단장을 하는데 그때 잠에서 깨어난 덕만이 가만히 그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얼굴이 왜 이래? 사또 왜 그러시옵니까? 얼굴에 장부다운 기품과 귀티가 잘잘 흘러 보이십니다. 가만히 있어 보거라. 이 무슨 일이지? 덕만이 놀란 것은 자기 얼굴에 관상을 보아하니 머지않아 암행어사의 손에 죽을 상이었지요. 이 무슨 변인고? 어젯밤 꿈에 말을 탄 사내가 이끄는 말무리에 밟히고 오늘 아침 낯빛이 흑빛이니 이는 필시 암행어사의 손에 죽을 상이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날부터 덕만은 근심에 쌓여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이거 참. 남들은 시골 고을에 부임하여 돈을 갈퀴로 긁어모아 평안감사 자리 하나 받을 준비를 한다는데 일이 불안해서야. 그러던 어느 날 덕만이 평소 자신이 줄을 대던 정승의 회가변에 참석하기 위해 한양에 갔다 나오는 길에 어느 주막에 들러 하룻밤 묵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마침 상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주막 앞을 지나가는데 덕만이 얼핏 그의 상을 보니 오래지 않아 암행어사가 될 사람이었지요. 그러자 덕만이 주막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게, 금방 지나간 사람은 대체 어느 댁 양반인가? 건넌 마을 이참판댁 자제 입지요. 얼마 전 참판 어른이 돌아가시었는데 평소 청백리 소리를 듣던 분이라 그런지 남겨진 재산이 없으니 그 식솔들이 참 딱하게 되었지요.
덕만은 주막 주인에게 그 집안에 대해 속속들이 캐물어 대강의 속사정을 파악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리를 보내 조문하러 간다고 알린 연후에 찾아가 영전에 엎드려 한바탕 통곡을 했지요. 아이고, 아이고. 참판댁 아들 중년은 덕만이 찾아와 그토록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돌아가신 부친과 절친한 사이였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거둔 덕만이 참판댁 아들 중년에게 말했지요. 돌아가신 영감과의 교분을 생각하면 슬픔이 오히려 미지나오. 내 그동안 변방에 오래 머무른 탓에 소식이 끊겼는데 사람의 일이 어찌 이에 이를 줄 생각했겠소. 소상이 지난 지금에야 부음을 듣고 문상을 오니 면목이 없구려. 덕만은 말을 마치고는 다시 흐느끼다가 물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들었는데 장례를 치르느라 빚이 많을 것이오. 그래도 어찌합니까? 아버님 생전에 제대로 효도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나마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 영흥 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이댁이 큰일을 당했으니 예정과 우위를 생각해서 그 빚을 모두 갚아드리고 싶소이다만 관아의 일이 번거롭게 많아 지금 즉시 돕기는 어려울 것 같소. 하지만 상주가 대상을 치르기 전이든 그 다음이든 말을 빌려서라도 찾아오면 내 후이 돕겠소. 덕만은 그렇게 말한 후 중년에게 관아에 들어올 수 있는 입문첩을 써주었지요. 그러니 중년이 덕만에게 연거푸 고마움을 표하고 문 앞까지 나와 배웅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대체 내 아버지와 무슨 인연이기에 문상을 와서 그리 애통해 하시더냐? 말씀하시기로 신임 영웅 부사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과 절친하셨다며 장례를 치르고 찾아오면 진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저더러 한번 내려오라는군요. 입문처까지 적어주고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 살리는 부처님을 만난 모양이다. 천만다행이구나. 대상을 마치는 대로 한번 찾아뵙거라. 네, 그리하겠습니다. 중년은 근근히 대상을 치르고 난 뒤 가까스로 말을 빌려 영흥으로 갔습니다. 바람과 눈을 맞으며 먼 길을 달려온 탓에 영흥에 다다랐을 때 그의 행색은 매우 초췌하기만 하였지요. 하지만 중년은 피곤함도 있고 관아를 지키는 사령에게 입문첩을 내고 관문에 들어갔습니다. 관아의 동원에서 할 일 없이 앉아있던 덕만이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리에 안으로 들이라 하여 가만 보니 죽은 이참이의 아들 중년이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중년의 관상을 보니 전과는 판이하여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암행어사가 될 상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괜히 돈만 내주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지. 에라. 그래 그냥 모르쇠로 매정하게 내쫓아버리면 그만이지. 덕만이 이렇게 생각하고는 갑자기 얼굴에 철판을 깐 듯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와 무슨 안면이 있어 오셨소? 일전에 사또께서 제 집에 문상을 오셨다가 이 입문첩까지 써주시며 저보고 한번 내려오라 신신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먼 길을 달려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 와서 모른 척하시니 이런 맹랑한 인사가 어디 있소이까? 나는 그대에게 문상을 간 적도 없거니와 인문을 써준 일도 없소. 처음 보는 손이 나를 이리 울러대다니 참으로 황당하구려. 뭐시오? 덕만과 중년이 동원에서 이처럼 말이 오가는 와중에 점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윽고 덕만이 아전을 부르더니 당장 중년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고얀 작자를 보겠나? 여봐라. 네, 사또? 지금 당장 이자를 끌어내라. 더불어 고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오늘 밤 아무도 이자를 재워주지 말며 이를 어길 시 관하로 끌려와 죽도록 매를 맞을 것이다. 참으로 못된 사또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오라고 입문첩까지 써줘놓고 막상 중년이 별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일이 매정하게 내쫓고 더하여 추운 겨울날 고을에 머물지도 못하게 하니 말이지요. 중년은 쫓겨나듯 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동원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는 이미 저물었고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운 날이었지요. 그런데 이 고을에 사또의 엄명이 내렸으니 누가 중년을 재워줄 것이겠습니까? 중년이 살고자 동이고 서고 어디를 가서 문을 두드려도 집집마다 내쫓기고 마니 오직 길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느 모퉁이 빈방앗간에 말을 세우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때마침 소복을 입은 시골 부인네가 17살쯤 되어 보이는 딸과 10살 남짓한 아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소복 한 부인이 혼자 되돌아와서는 중년에게 물었지요. 어디서 오신 분이신데 이런 공경을 만났는지요? 중년이 지금까지 겪은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를 다 들은 부인이 말했습니다. 에구, 선비께서 영락없이 돌아가시게 되었구려. 나는 이 마을에 사는 과부랍니다. 관가의 영을 어긴다고 설마 나를 죽이기야 하겠소. 먼저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저를 따라오시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년은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그 부인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막상 중년이 따라간 과부의 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는데 행랑채를 지나 사랑채로 들어가는데도 몇 개의 중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과부는 중년에게 방 한 칸을 내주며 큰 바가지에 따뜻한 물을 떠다 놓고 얼어붙은 손과 발을 녹이게 하였지요. 그러고 나서는 방에 불을 떼고 밥 한 상을 잘 차려내왔습니다. 중년은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고 과부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지요. 그렇게 중년이 과부의 집에서 한 이틀 묵었을 즈음 과부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금방 되돌아가시기 어려운 처지에 또 사람 마음이란 게 별 연고도 없는 남을 오래 접대하다 보면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선비께서 까닭 없이 오래 머무르시면 서로 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혹 아직 혼인을 하지 않으셨으면 제 딸 자식과 혼례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딸 자식이 제법 곱고 단정하다오. 중년이 보니 과부의 딸은 그 생김이 단아하고 대갓집의 딸처럼 기품이 느껴졌기에 기꺼이 그 말을 따랐지요. 그렇게 중년은 신랑 대접을 받으며 한동안 그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한양의 집에 홀로 남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노모가 걱정된 중년이 한양으로 되돌아가려 하자 과부와 딸이 이구동성으로 말렸지요. 이런 엄동설안에 폭설로 길까지 막혔으니 큰 고개를 넘으려다간 결코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떠나 있는 것도 차마 못할 노릇이나 아무래도 내년 봄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을 듯하네. 중년은 하는 수 없이 그 말을 따랐는데 그곳에서 한 해의 겨울을 보내는 사이에 영흥부사 덕만의 탐악무도함에 대해 귀가 닳도록 듣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트는 봄이 왔습니다. 중년이 혼인한 부인을 데리고 한양으로 떠나려 하였으나 그 사이 아내에게 태기가 있어 중년 홀로 한양을 향했지요. 장모는 떠나는 중년에게 은전 600냥과 옷감 수십 필을 말에 실려 보냈습니다. 중년은 아내에게 훗날을 기약하고 한양으로 돌아와서는 빚을 전부 갚았으며 이때부터 신수가 트여서 그의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하였지요. 임금은 중년이 총명하고 글을 잘해 홍문관의 부수찬으로 임명하여 늘 가까이 두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경연에서 마침 주위가 조용해지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경들은 옛날 이야기나 한 자리씩 해보시오. 평소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던 임금이라
신하들은 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였는데 오늘은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자 임금이 부수찬 중년에게 말했습니다. 허허, 이제 경들이 짐에게 해줄 이야기가 다 떨어졌나 보군. 이복의 부수찬, 자네가 한번 해보게. 중년이 임금의 명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망설이다. 임금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몸소 겪었던 일을 옛날 이야기로 바꿔 아뢰겠나이다. 중년이 영흥에서 있었던 일을 옛날 이야기처럼 꾸며 말하니 임금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바로 침전으로 가 봉투 셋을 들고 나오더니 손수 중년에게 내주며 명했습니다. 이 봉투에 차례를 매겨 놓았는데 첫 번째 봉투는 대궐 문 밖에서 뜯어보고 시행할 것이며 두 번째 봉투는 당도한 곳에서 뜯어보고 세 번째 봉투는 다시 그 뒤에 뜯어보아라. 이에 중년이 대궐을 나와 첫 번째 봉투를 뜯어보니 암행어사로 임명하니 당장 영흥으로 가라는 명이 아니겠습니까? 중년은 그 즉시 출발하여 영흥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고갯마루에 당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중년이 한양으로 돌아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중년이 고갯마루에서 임금이 준 두 번째 편지를 뜯어보니 곧바로 영흥 부사를 조치하라는 특명이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중년은 함께 온 서리에게 은밀히 암행어사 출두를 준비하라 명하고 자신은 남노한 옷차림을 하고 제일 먼저 처가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사위, 여보, 장모와 아내는 비록 남노한 차림새로 돌아온 중년이었지만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냥 얼싸안고 함께 울었지요. 경아, 아버지란다. 중년은 자신의 딸을 처음 보고 감격하였지요. 그날 밤 중년과 그의 아내는 반갑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밤새도록 운우지정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이른 새벽 중년은 아내가 곤히 잠든 틈에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리와 추종들을 불러 영흥 관하로 어사 출두를 했지요. 암행어사 출두여! 암행어사 출두여!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이른 새벽 관아의 뜰에 횃불을 가득 밝혔고 관아의 창고를 봉하는 한편 이방을 비롯한 육방을 모두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놓으니 온 고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영흥 부사는 아직 잡지 못하였느냐? 어사나리, 지금 관아 안을 이 잡듯 뒤지고 있사옵니다. 영흥부사 덕만은 암행어사의 출두 소리에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지 어딘가로 숨었는데 포졸들이 관아 안을 아무리 뒤져도 그 행방이 묘연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포졸 하나가 암행어사 중년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영흥부사 성덕만이 안채 마루 밑에 숨어서는 아무리 끌어내려 해도 버티고 나오지 않고 있다 합니다. 뭐라? 지금 당장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라도 그자를 끌어내오거라. 내가 왜 나가? 이놈들아! 나가면 죽을 것인데. 지금 뭐더래? 어사나리께서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라도 당장 끌어내랍신다. 그 말에 포졸들이 펄펄 끓는 기름을 마루 밑으로 뿌려대니 그제야 두려움에 떨던 덕만이 마루 밑에서 제 발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한편 이른 새벽의 소라는 곧 고을에 퍼졌고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영흥 관하로 구경을 나왔지요. 그런데 구경을 하던 중년의 처갓집 하인 하나가 암행어사가 다름 아닌 중년임을 알아보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가 말했죠. 아씨, 암행어사가 영흥 관하로 출두했는데 그분이 글쎄 그분이 왜 이리 호들갑이더냐? 나리가 글쎄 암행어사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더냐? 서방님께서 어사였다고. 그럴 리가 있느냐?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어서 가서 보셔요. 그 소리를 듣고 중년의 처와 장모가 영흥 관하로 달려가 보니 과연 암행어사는 중년이었습니다. 둘은 뜰 듯이 기뻐하였지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암행어사였다니? 그러게요, 어머니. 중년은 영흥 부사가 공금을 횡령하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등 고을원으로 있으면서 저지른 죄를 낱낱이 기록하여 임금께 고했죠.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 의정부 금호랑이 달려와 영흥부사를 잡아갔습니다. 내가 관상은 정말 기가 막히게 보았구나. 덧없다, 덧없어. 그저 시골에 초가 하나 짓고 관상이나 봐주며 살 것을. 중년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임금이 준 세 번째 봉투를 뜯어보니 중년을 영흥부사로 임명하니 영흥고을에 바닥난 민심을 수습하고 아내와 함께 잘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중년은 그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고 아들, 딸 7을 낳아 대대손손 영화롭게 살았다 합니다. 심생은 한양의 이름난 집안 출신입니다. 약관의 나이에 풍채도 좋고 예의범절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한 번은 임금의 나들이 행렬을 구경하러 운종가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건장한 여자 하인을 곁에 두고 자주색 명주 쓰개치마를 쓴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심생이 쓰개치마를 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에 급기야 바짝 붙어 뒤를 쫓다 보니 꽁무니를 밟을 정도였습니다. 소매가 서로 스치기도 하였지요. 심생은 잠시도 쓰개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소강통교에 이를 즈음 갑자기 그 앞에서 돌개바람이 불어 자주색 쓰개가 벗겨졌는데 복숭아빛 뺨과 버들잎 눈썹에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은 얼핏 보아서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찾아도 쓰개 속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의 외모를 한 심생을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생은 여인의 왼편 오른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쓰개가 막 벗겨진 뒤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지요. 순간 처자는 놀라며 부끄러워 쓰개를 다시 뒤집어 쓰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심생은 여인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곧장 뒤쫓다 보니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여인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생은 뭔가 잃어버린 듯 멍한 상태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 윗집 할멈을 만나 그녀에 대해 세세하게 캐물었지요. 이 집은 전에 역관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의 집이지요. 그리고 17살 된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령님이 아마 그 딸을 보신 듯합니다. 심생이 굳게 닫힌 여인의 집 대문을 한참을 바라보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여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심생은 저녁이 되자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습니다. 윤참의 대가들이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새우자고 하는군요. 그래, 동무와 밤을 새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를 지키고 의로서 친구를 대해야 할 것이다. 네, 아버지. 그렇게 집을 나선 심생은 인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집으로 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요. 때는 초승달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꽃과 나무가 썩아담하게 꾸며져 있었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쳐 주변이 퍽 환하였지요. 심생은 벽을 등진 채 처마 밑에 기대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집안 깊은 곳에 위치한 별채의 방 안에는 여종 둘이 있었지요. 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업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린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낭낭하였고 삼경쯤이 되자 여종은 벌써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뒤척이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문 밖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심생은 잠을 잘 수도 그렇다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새벽종이 울리고서야 다시 담을 기듯 넘어 나왔지요. 이때부터 심생에게는 이것이 일과가 되어 저물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0날이 되었어도 단 한 번도 빠뜨리거나 지체한 적이 없었지요. 여인은 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야 등불을 껐는데 바로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름에 겨워 잠을 못 이루었지요. 67날이 지났을 때는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하다며 초저녁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자주 치면서 긴 한숨에 짧은 탄식이 이어졌지요. 그 소리와 숨결이 창밖에까지 들려왔는데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20날이 되는 밤 여인은 홀연 대청 뒤로 나와서는 담벼락을 돌아 심생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심생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소강통교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도련님이 찾아오는 걸 안 지가 벌써 20날 밤이랍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다시는 여길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를 놓아주면 뒷문을 열고 맞이할게요. 어서 놓아주세요. 심생은 여인의 말을 고지 듣고 뒤로 물러나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뒤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하인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깜깜해 겁이 나서 그러니 너는 어머니한테 가서 큰 자물쇠 하나를 주시라고 하여 가져오거라. 하인이 윗방 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지요. 그런데 여인은 열어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자물쇠를 단단하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등불을 껐는데 잠시 후 방안이 고요하니 잠이 깊이 든 듯하였지만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심생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속은 것에 분통이 일었으나 그나마 여인을 한번 만나본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심생은 자물쇠가 채워진 뒷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야 돌아갔죠. 그리고 심생은 다음 날에도 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갔습니다. 뒷방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옷이 젖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었고 여인도 등불을 끈 지 꽤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일어나더니 하인을 불러 불을 켜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윗방으로 가서 자거라. 두 하인이 방을 나가자 여인은 벽에 걸린 쇳대로 자물쇠를 따고 뒷문을 활짝 열고서 심생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다른 걸 따질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에 들어갔죠. 그러자 여인이 다시 뒷문을 잠갔습니다. 도련님,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인은 안채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방으로 온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나이 17으로 아직껏 문 밖을 나가지 못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우연히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소강통교에서 덮어쓴 쓰개가 바람에 날려 거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기 계신 도련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부터 저 도련님이 밤마다 찾아와 뒷방 아래에서 몰래 기다리기를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비가 내려도 오고 날이 추워도 오고 제가 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절해도 오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을 한 지 오래랍니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걸 두고 누가 도련님 혼자 창밖에서 있다가 가는 줄 알겠어요? 분명 실제하지 않은 일로 오명을 쓰게 될 게 뻔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개에게 물린 꿩의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저분은 양반과 도령으로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를 아직 누르지 못하는군요.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나중에 바람과 이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네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나지 않겠어요? 병이 들면 아마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이지요. 설사 남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 응보를 받겠지요. 게다가 저는 일개 중인 집 딸에 불과하잖아요. 제가 무슨 세상에 없는 경국지색이라고 도련님은 저를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이리도 쉬지 않고 정성을 바치네요. 이런데도 제가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도 필시 저를 미워하여 복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고 동기간도 없기에 시집가게 되면 대릴사위를 맞을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라도 올릴 수 있다면 제 바람은 충분하였답니다. 한데 뜻밖의 일이 이리 되었네요. 이는 하늘의 뜻이라 말해 무엇하겠어요? 부모는 이 말에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그리고 심생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둘은 동침을 하게 되었지요. 애타게 그리던 나머지라 그 기쁜 마음이야 미루어 짐작할 만하였지요. 이날 밤 처음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 뒤로 심생은 날이면 날마다 저물녘에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갔습니다. 한편 여인의 집은 원래 역관을 하던 사람의 집이라 재산이 많은 집이었지요. 그래서 심생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잔뜩 마련해 주었지만 심생은 그 옷을 입고 집으로 가면 혹 이상하게 볼까봐 쉬이 그 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심생이 이렇게 숨기며 조심조심하였으나 그의 집에서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집을 나가 아침에나 돌아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집에서는 심생 보고 과거 공부를 하라 하며 강제로 깊은 산속의 절로 보내버렸습니다. 심생은 속으로 원망스럽게 짝이 없었으나 집안의 압력을 못 이기고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들고 산사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산사의 선방에 머문 지 근 한 달이 되어 갈 즈음 누군가가 여인이 보낸 한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여인이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지요.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여전한데 산사에서 글 공부하느라 몸은 평안한지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한지라 잊을 날이 없답니다. 저는 낭군님이 떠난 뒤로 우연히 병을 얻었다가 점점 악화되어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네요. 분명 이제 죽게 될 운명인가 봐요. 이 박명한 사람이야 살아본들 못하겠어요? 그래도 세 가지 큰 한이 마음속에 맺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군요. 저는 본래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부모님은 나중에 대릴사위를 구하여 늙음하게 의지하고 또 집안의 뒷일을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좋은 일에 막아 끼듯이 악연이 얽히고 말았네요. 덩굴이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저희 집안 사이의 혼인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말았네요. 이는 제가 아무 낙이 없이 씨름하다가 병으로 죽게 된 까닭입니다. 저 윗방에 늙으신 부모님도 영영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한이랍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종년이라도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에게 속은 것처럼 몇 달이 지나도록 낭군님 댁 늙은 여자 종 하나도 보지 못하였지요.
살아서 부정하다는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고 죽어서도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한이랍니다. 부인이 남편을 대할 때 음식을 장만하여 이바지하고 옷을 지어받드는 일만 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낭구님을 만난 이후 세월이 적지 않게 흘렀고 제가 직접 지은 옷도 적지 않은데 밥 한 그릇도 집에서 자식에 하지 못하였고 한 벌 옷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지요. 낭구님을 모신 거라곤 다만 이부자리에서 뿐이었네요. 이것이 세 번째 한이랍니다. 게다가 상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순간 큰 이별을 하였고 병으로 몸져 누워 죽게 되었는데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영별하게 되었네요. 이런 아녀자의 슬픔이야. 어찌 낭구님에게 말할 만한 것이겠어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창자는 이미 끊어지고 뼈는 다 녹으려 합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꺾이고 시든 꽃잎이 지늘기 된다 한들 끝없는 이 한은 언제 끝날는지요? 아, 창문 사이로의 만남은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바라건대 낭구님께서는 천한 저를 염두에 두지 말고 글 공부에 더욱 힘써서 하루빨리 청운의 꿈을 이루세요. 옥체를 내내 보증하기를 1000번 만번 빌겠습니다. 심생은 편지를 읽고는 흐느끼며 울었지요. 통곡하여 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심생은 붓을 내던지고 무관직에 종사하여 벼슬이 금오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도 일찍 죽고 말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